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는 노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늙는다는 착각. 지은이는 엘렌 냉어, 옮긴이는 변영란,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노인이 많습니다. 반면 겉모습은 20대 같은데 실제로는 30, 40대인 사람들이 있죠. 흔히 인식되는 나이 개념과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데요. 누구는 나이보다 젊게 살아가고 누구는 나이보다 더 늙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저자 엘렌 냉어 박사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한적한 수도원에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노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20년 전과 똑같이 젊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짐을 나르는 일조차 어려워하던 노인들은 일주일 후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으며 정력, 기억력 등 신체 기능 역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몸과 마음 그리고 노화의 연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식의 집중을 강조합니다.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수긍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성에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는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목표는 더 젊고 활기왕성했을 때의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의식을 집중한 상태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생의 매 순간을 완전히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은 분명 추구할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이룰 수도 있는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나는 질병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의학 지식 중 어느 것도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 일군의 노인들이 각자의 인생에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개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기 마련이고 고질병은 나을 수 없으며 바깥 세상이 젊은 시절에 느꼈던 것처럼 내게 꼭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회 전체가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데도 정작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잡지에 실린 수많은 기사를 읽는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책과 TV 프로그램은 산처럼 쌓여 있으며 많은 사람이 건강과 체력 단련에 집착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에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기와 행동은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에 이르는 길에 오히려 직접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에 관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좀 더 의식을 집중해 건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의식을 집중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먹는다거나 운동해야 한다거나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뇌주풍에 대한 의술이나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져 몸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자는 것이다. 변화의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손녀와 온종일 정원에서 일한 할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깨어나 허리 통증을 느끼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할아버지는 나이 든 사람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나이 때문이라고 여긴다. 허리가 아프네. 내가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틀림없어. 이 같은 연상작용은 스스로 만들어낸 사전자극으로 작용해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결과 이상으로 걸음까지 느려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나이와 육체적인 쇠락을 곧장 연결시켰으므로 할아버지는 손녀도 다음날 아침 똑같이 뻐근한 허리로 깨어났지만 그 이유를 4시간이나 잡초를 뽑은 탓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노화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인 예상은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상호작용해 다시 자기 충격적 예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의존적인 느낌 또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통제력 상실을 악화시킴으로써 노인들에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회 심리적인 불안감을 키운다. 통제력의 발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든 아니든 주어진 상황에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흔히 볼 수 있다. 환경의 제한이나 신체적인 한계로 통제력을 발휘할 기회가 박탈되면 우리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실감은 곧장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통제력 발휘 부재로 전환된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결정에 통제권이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주어지는 정보가 적은 것을 선호하며 건강관리 전문가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통제력에 대한 욕망 감소와 나이의 관계는 자신감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통제력에 대한 욕망도 적다는 의미다. 신체적 환경적 변화가 나이 든 성인들에게 통제력을 제한하는 한 인생의 일부 측면에 대한 통제력 인식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나친 배려가 노인들의 삶을 악화시킨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나이 든 성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세 번째 메커니즘은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겨난 보호시설 자체에서 비롯된다. 건강관리 전문가들도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노인 개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간호사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 환자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이 같은 오해와 염려는 전문가들이 노인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의사들도 나이 든 환자들에게는 치료법의 성공 여부나 병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요인을 고민하는 일 없이 덜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해 왔다. 50세 이상의 미국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서는 건강관리를 책임진 의료진이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환자들의 나이 탓이라거나 너무 늙어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의료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방해하며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감소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노인을 치료하기에 만들어진 대다수의 관리체계는 의존성과 통제력 상실의 느낌을 지속시킨다. 요양원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도움은 개개인에게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암시함으로써 이전에는 해낼 수 있던 과제의 성취도마저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마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가 보여준 결과처럼 말이다. 과거와 현재는 서로 비교될 수 없다. 많은 노인에게 노화는 점점 좁아지는 자아정의와 관련이 있다. 능력이나 기회, 관점의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 모습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지금 맞닥뜨린 한계에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노화를 한계나 상실감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행동을 곧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제한된 특정의 행동의 측면에서만 자신의 본 모습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노인의 손에 붓을 잡기 어려울 만큼 관절염이 진행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평가하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에게 더 이상 화가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움을 받아 새로운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에 창작한 예술작품 전체를 반추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화가로서의 경력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로 붓을 물거나 손가락 채색 기법, 스프레이형 물감을 실험할 수도 있다. 캔버스에 물감을 쏟는 등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그림 화법에 관심이 없거나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에 의식을 집중한다면 여전히 탁월한 솜씨를 보일 수 있는 여러 행동의 주인으로서 화가라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화가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 예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색깔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는 재능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측면의 자아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순간에도 언제나 화가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관절염을 앓기 전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리라는 점이다. 만일 변화를 열등함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화법을 개발할지도 모른다. 자아를 정의하는 범주의 이해와 행동을 구체하는 환경적, 동기적 영향의 다양성을 확장시킨다면 나이 든 사람들도 단순히 상실감을 느끼는 대신 일생에 걸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로 들었던 전지 테니스 선수 노인처럼 체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져 과거에 즐기던 스포츠를 똑같이 즐길 수 없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운동선수라고 여길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의 확장은 하향 비교를 권장하는 사회적인 경영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인들이 동년배와 비교해서 여전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운동선수라는 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한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자아정의의 틀은 사회적인 비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흡족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세상과 주변의 관심을 기울이라. 의식을 집중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늘림으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다. 특정 개개인을 적극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얻어지는 의식의 집중은 한 가지 특징만으로 상대를 정의하는 잘못을 막아준다. 톰과 조은은 늙었다 같은 포괄적인 특징은 톰은 백발이고 휘파람을 분다. 조은은 손톱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했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같은 식으로 보다 차별화되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화가 없다면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의 상관관계는 가공의 상관관계 때문에 과장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백발일 확률이 더 높지만 우리는 모두 예외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가설을 확신하여 백발의 젊은이는 실제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고 짐작하고 검은 머리를 지닌 노인은 더 젊으리라 짐작한다. 특징과 능력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많은 차이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의적인 분류가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대한 이해력까지 연마할 수 있다. 노화를 쇠락이 아닌 변화로 받아들일 때 인지력의 쇠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대개 육체적인 쇠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제껏 살펴보았듯 인지력 쇠락에 대한 추정은 몇 가지 요인을 간과한다. 1. 노인과 젊은이는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자극된다. 2. 모든 인지능력 검사는 젊은 성인들이 고안한 것이다. 게임보이, 마작 같은 용어를 사용한 기억력 검사 결과를 상기해보자. 3.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단 전반적인 규칙을 갖추고 나면 규칙의 예시들이 덜 중요해지는 것일까? 4.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인지력 상실을 덮어주는 가면이 될 수 있으며 골칫거리 누가 했고 왜 했는지 무슨 상관인가? 인생은 지금부터다가 아니라 재산이 될 수 있다.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망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나이 많은 성인들은 노화와 관련된 진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이든 아직 아니든 사람은 자신의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노화가 쇠락이 아닌 변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자율성을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분별력을 키우며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렇게 나이를 근거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죽음이 아닌 삶을 바라보라.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 죽음 이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껏 배운 사실을 모두 취합하면 우리는 건강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과 만날 수 있다.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처음으로 끽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야 함을 깨닫는다.
매일 조금 더 브레이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는 약간이나마 덜 끔찍한 소음의 단계에서 문제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일찍 문제를 잡아낼 수도 있을 테고 마침내 브레이크 작동에 대단히 민감해져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피할 수 있다. 우리 건강 문제도 똑같다. 발목에 약간 이상한 느낌이 감지되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곧장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염좌나 골절을 피할 수 있다. 피부색이나 소변의 색깔에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린 다음 응급 상황 전에 충분히 문제를 파악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얻으려면 더 의식을 집중해야겠다는 결심부터 해야 한다. 나는 가끔 거의 쓰러질 때까지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종종 배가 터질 듯 부른 다음에야 먹는 것을 멈춘다. 내가 좀 더 일찍 주의를 기울인다면 먹는 것을 멈추고 포크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의식을 집중해 살아간다는 것. 의식의 집중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이는 우리가 완전히 몰입했을 때 느끼는 방식이다. 건강을 더욱 잘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명한 새로운 연구 결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그렇다고 의식의 집중이 명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점에 스스로를 병들었거나 건강하다고 바라보는 대신에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건강을 조명한다고 생각해보자. 병에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진단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면 질병이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통제 가능함을 깨달을 것이다. 완전히 병든 상태에서 완치 상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인 건강을 따라 움직이는 편이 훨씬 상상하기 쉽다. 이처럼 복합적인 연속성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늘 건강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따라서 의식을 집중하며 우리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병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시도하는 임시방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질병은 더 많이 존재하고 또 다른 질병은 덜 존재한다는 여러 차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이 곧 질병은 아니라는 생각을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여러 차원 중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아차리고 과거에 사용한 평가 방법을 몇 차례 더 적용해 보면 이 같은 지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어째서 때로는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지 의문이 생기고 그와 함께 통제의 가능성도 열린다.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영위해 나갈 것. 우리는 건강대 질병의 이분법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님을 인식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병들지 않은 지금의 상태를 왜 최상의 건강 상태라고 생각하는가? 그 상한선은 누가 정했을까? 이 책에 설명된 수많은 연구는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거나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한계에 의문을 던진다. 학자들은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지, 노화는 현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운동에 정신적인 요인이 강하게 내포되었었는지, 수많은 차원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던져왔다.
이런 연구는 무의식적인 사전 자극의 부정적인 효과와 싸우는 방법을 보여주고 우리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감추어진 결정에 의문을 던지며 세상이 사회적으로 구성해 놓은 방식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해제, 특수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의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모든 단계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몸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든 책에서 얻은 것이든 기꺼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던 시각은 의학계의 단일한 개념을 넘어설 수 있다. 스트레스 많은 일터든 종합병원의 우울한 환경이든 계속 맥락을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학의 도움으로 균형을 잡는 대신 건강을 유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그저 결과만 기다리는 대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이처럼 크게 확장하는 것도 의식의 집중이 가져오는 신중한 특성이다. 의식을 집중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질병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이미 주요 장기까지 퍼져버린 암,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의식을 집중해 건강을 대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의 목표는 더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의식을 집중한 상태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생의 매 순간을 완전히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것은 분명 추구할 가치가 있으면서 실제로 이룰 수도 있는 목표다. 가능성을 향한 열린 마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강건했고 기본적으로 정신도 온전했다. 미약한 심장 발작 이후 너무 많은 치료를 받고 약물을 투여하면서 아버지는 훨씬 더 쇠약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되었다. 의료계는 아버지를 무능한 존재로 여겼다. 만약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복용한 약 때문이라면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진단 내용은 특히 노인들에게 존재를 바라보는 렌즈로 작용한다. 몇 살이든 우리 행동의 상당수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렌즈로 누군가의 행동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치매에 관한 연구는 환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내는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그 사람이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를 위주로 관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자가 증상을 보일 때와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의 MRI를 찍어서 비교해 볼 생각을 품을지도 모르겠다. 병증이 아니라 건강의 잣대로 관찰하면 전혀 다른 정보가 수집된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상태가 나아졌으며 심신의 기능도 회복되었다. 아버지도 나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도 진단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의학이론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이론이 그러하듯 진단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 의사들이 한 말은 고작 치매의 진전이 느려졌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이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불확실성과 한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을 좀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은 그것을 일반화하는 이론의 특정 변화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한계성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에 의문을 품는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계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가능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핵심이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기분이 최상일 때, 건강이 최고조일 때 왜 더 나아질 수 없는지 의문을 품는 것뿐이다. 가능성의 심리학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을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마비나 시각장애, 두뇌 손상, 말기암을 되돌린다거나 심지어 잘려나간 사지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단순히 의문을 던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며 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똑같다. 하지만 매사가 변하며 현재 우리가 겪는 사실이 불변이 아님을 인정할 때 가능성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대신 이룰 방법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첫걸음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해질지 모른다.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볼 때 몸의 중요성은 종종 마음의 중요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 마신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태도와 생각, 믿음은 적어도 식이요법이나 주치의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격렬히 반대하는 사이 우리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너무 쉽사리 포기한다. 이제는 통제력을 되찾고 의식을 집중해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도 그처럼 똑같이 행동하도록 도와줘야 할 때다. 나의 지인 도디 파월은 90세의 나에도 의식의 집중이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질 때 생겨나는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순간은 노년에 대한 나의 오랜 관심과 노인으로 살고 계신 내 아버지의 인생 때문에 특별히 내게 중요했다. 도디의 침대 옆 탁자에는 책 몇 권과 꽃병, 볼펜이 꽂힌 머그컵, 화장지, 식어가는 우리 두 사람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노인이 말년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노년에 대해 위안이 되는 말을 했지만 자신의 긴 생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엘렌, 하지만 분명 사는 게 더 즐거울 거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노화를 젊음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가능성의 심리학, 늙는다는 착각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